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강의로 넘어왔고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독서를 해나가면서 어떤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읽어나갔던 그런 방향들을 여기서도 한번 잡아보면서 어떠한 문장들이 선택지로 많이 나올지 미리 좀 짐작하며 지문 읽어보는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검토해야 하잖아요. 0번 문제 있네요. 이 글의 핵심 화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이런 문제는 너무 고마운 문제. 핵심 화제, 주제, 표제, 부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미리 훑어보면서 어떤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그 핵심어를 찾아보시면 나중에 읽을 때 좀 보탬이 됩니다. 공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의 영향관계, 공동체 상황에서 강조되는 공감의 기능, 이론과 모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 공감에 관한 리버먼의 주장이 갖는 의의.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요. 글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물론 여기서 의가 안 나오거나 한계점이 안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공감, 거울 체계, 심리화 체계, 공감, 이론, 모의 이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게 될 글 속에 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는 1번부터 5번 선택지까지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공감에 대한 이론을 나누어 설명하지 않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이론, 모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만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잘 첫 단추를 꿰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 잘 모르겠지만 거울 체계나 심리학 체계라고 한 용어도 쓸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 개념어를 잘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그에 대한 판단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라고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0번 문제에서 훑었었던 공감이라든가 이론, 모의, 이론 되게 귀엽네. 이론, 모의 이론.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리버먼이라고 한 학자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0번에서 읽고 온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정보가 보이면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잖아. 그런 부분을 바탕 삼아 글을 읽어나간다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예측한 것처럼 이론들을 가지고 공감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군. 특히나 리버먼이란 학자의 견해가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은 중요하게 따로 읽어나가야 되겠어. 아마 이 리버먼이란 학자는 거울 체계, 심리학 체계라고 한 이 지점을 가지고 공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하나를 찾는 거라서요. 얘는 지금 훑고 가지 않겠습니다. 3번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바로 사례 적용 문제이고요. 사례 적용은 우리가 지금 읽어본다고 한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얘는 어휘의 문제이고 어휘 문제는 마지막에 해결할 것이니까 넘어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측한 글의 전개 방향은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공감이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할 거야. 또 리버먼이란 학자를 가지고 공감을 설명하려고 할 텐데 그 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어들이 거울 체계, 심리학 체계라고 하는 아이들로 설명하겠구나 라고 하는 흐름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0번과 1번 문제에서 다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핵심어를 갖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되게 달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에선 제목이 달려있지 않거든. 제목 달려있지 않을 때 문제를 통해 제목이 될 만한 부분들을 힌트를 가지고 읽게 된다면 글을 더 쉽게 읽어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문단 봐볼까요? 만약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어떤 사람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이처럼 해서 여러분들 그건 사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례에 대해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
뒷부분 문장 중요하겠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심정이나 공감 등을 이해하는 걸 공감이라고 한다. 자, 다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심정, 의도 이런 걸 이해하는 행위가 공감이구나. 개념어 나왔고 첫 번째 문단은 주로 글 전체를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제시가 되는 문단입니다. 핵심어 중요하게 잡아놓고 읽어나가면 되겠죠?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을 뜻하는데 라고 하여서 공감의 개념을 계속 풀이하고 있네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잖아. 이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인 정보는 되게 중요해. 잘 물어보는 선택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공감이 왜 인간 생활에서 중요하느냐? 공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 이타적인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선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공감을 잘해주면 그 친구들과 더 친밀한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공감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첫 번째 문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도입 문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화제에 해당하는 공감이 무엇인지 뜻을 풀어주어 설명해 주어서 개념어를 잘 이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행위가 바로 공감이야 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 갈까요? 공감에 관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우리 예측 맞았네. 우리 이 설명 이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론, 그리고 모의 이론이라고 한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대.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제시했다는 거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일 거예요. 그럼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 만들어서 물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은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자, 이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그중이라고 하면서 좁히고 있네요. 얘를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론은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여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지라고 하는 개념적인 이론을 각각 갖게 되는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해. 그를 통하여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아, 이론으로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개념적인 이론,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있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 이런 감정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바로 이론입니다. 자, 앞부분의 사례와 관련하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 선생님도 꽈당 넘어졌던 경험이 지금 머릿속에 한 몇 개가 떠올라요. 그치? 다들 한 번쯤 넘어져 보잖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다쳤다는 사건의 발생, 통증을 느낀다는 마음,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에 인과적 법칙이 있다는 개념적 이론을 가지게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 개념적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이 이론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우선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만들어질 텐데 제시가 된 것처럼 사건이 생겼어.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통증을 느꼈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인과적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길거리에 넘어져 다친 타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념적 이론, 이것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통증 느낀 걸 거야. 아, 넘어졌기 때문에 통증 느낀 걸 거야.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적 이론을 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인 것이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약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지게 되더라. 아, 이걸 4살 때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로써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 이런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동일하진 않을 수도 있겠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도 이 시기에 얻어지게 되나 봐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더라. 이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읽어나갈 때 이렇게 읽었거든. 개념적 이론을 통하여 추론하여 타인의 마음 이해해요 라는 문장 먼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념적 이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 부분 나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하여 개념적 이론이 무엇인지 구체화 시켜나간 단계를 문장의 구조를 통해 이해해 보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요하니까. 우선은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 여기에는 두 번째 문단은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는 문단이다. 첫 번째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짐작하겠지만 모의 이론을 소개해 주는 것이겠구나. 이와 달리. 여러분들 이런 표지가 중요해. 표지판이잖아. 얘와 다른 차이가 있는 이론을 소개해 줄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 무엇인가요? 모의 이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렇게 대상을 구분 지어 두었다면 차이점, 공통점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모의 이론은 자신이 타인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떠할지를 상상해 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래요. 타인과 동일한 상황이야. 그것을 뭐 하는 거야? 상상하여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바로 모의 이론인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모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한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일종의 모의 실험을 한다. 아, 그럼 타인과 동일한 상황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투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투사를 하여서 그 상황에서 나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일한 상황일 거야 라고 하는 걸 바탕에 두어서 실험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의 이론이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좀 더 읽어볼까요? 앞부분의 사례와 관련하여 넘어져 다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으로 재현해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나갈 때 뭐가 중요하냐면
대응되는 말들, 동일한 짝꿍이 되는 말들, 앞에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뒤에선 이렇게 바뀌는 표현들이 어떻게 짝꿍이 맺어지는지를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야 문장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에 표현된 말들이, 앞에 제시된 문장들이 뒷문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되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말들이 무엇일지를 짝꿍을 찾아나가며 읽어야 문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재현해 봄으로써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타인과 동일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마음과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첫 번째 전제와 라고 해서 이 모의 실험이 어떤 전제를 기반에 두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제는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 상황에서 타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유사할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모의 실험을 통해서 상상한 나의 마음, 이 타인의 마음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 쉽다.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쉽다, 용이하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가 되는 요소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마음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라고 한 전제를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선택지가 꾸려진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타인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서 나의 상황이 어떨까, 나의 마음이 어떨까를 실험해 보는 거지. 그를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모의 이론은 진행된 것이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두 번째 이론인 모의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는 문단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아직 리버먼이란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았어.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처럼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이론과 모의 이론은 그동안 상호 배타적인 논쟁을 지속해왔다. 자, 서로 다르단 말이야. 왜? 얘는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 이 개념적 이론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모의 이론은요. 내가 동일한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상, 모의 실험을 통하여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좀 더 읽어봅시다. 이론 측에서는 모의 이론에서 언급한 모의 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각각의 견해를 반론을 내세우는 부분이잖아. 우선 첫 번째 이론인 이론 측에서 모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모의 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걸 토대로 하였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그때 이랬으니까 타인도 그럴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상상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재현한다? 공감한다? 말도 안 돼! 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론의 입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 이론 측에서는 이론에서 언급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니?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개념적 이론이라고 하는 걸 너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4살 이후에 그게 만들어진다는데 그게 실제 있어? 라고 하면서 각각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낼까? 2가 1, 모의 이론이 이론을 비판한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묶어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부분 네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대조시키고 있죠.
문제점을 지적함. 자, 5번째 문단. 아직도 리버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오겠죠? 5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론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자,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 드디어 나왔네요. 리버먼이라는 사람 나왔고 학자가 나온다. 견해, 업적, 이론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나가다가 뭐 절충안이 나왔어요. 두 개가 통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 글 속의 흐름으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럼 내용 전개 방식에서 진짜 잘 물어볼 거야. 아시겠나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반된 이론을 통합하고 있어요. 절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적절한 것이다 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버먼의 생각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론과 모의 이론을 통합한 두 책의 이론을 주장한다. 리버먼에 따르면 사람은 모의 이론에서 내세우는 모의 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체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용어가 또 나오네. 거울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모의 이론에서 가지고 온 거야. 모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모의 실험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체계가 거울 체계구나. 모의 실험을 통해 상상하여 타인의 마음에 대해 공감하는 체계를 지금 거울 체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에서 내세우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화 체계도 가지고 있대. 심리화 체계. 어떤 거? 앞에 확인했었던 개념적 이론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체계가 심리화 체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야기한 모의 이론의 내용도 일부 가지고 오고 이론의 내용도 일부 가지고 오면서 두 이론을 통합하려고 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 해서 여러분 경우를 나누고 있잖아. 중요해. 이런 부분은 선택지가 꽤 좋아해요. 지금 어떨 땐 무엇이 작동하고 어떨 땐 무엇이 작동한다 라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경우 나눈 부분도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타인이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런 모의 실험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타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 라는 질문에 추상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심리화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리버먼은 주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상황에 대해 파악하려면 거울 체계가 작동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지라는 추상적 이유를 파악하려면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즉 낮은 수준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무엇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고 여러분들 즉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리할 때 쓰는 표지예요.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혹은 달라지는 표현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낮은 수준에서 라는 표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낮은 수준에서. 자,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타인의 신념,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지? 라고 하는 질문 던지는 순간에 심리화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한 것이겠네요. 자, 이와 관련하여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의 작동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공감이 가능해 라고 보았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 체계를 통해서 걔랑 정서적으로도 같아져야 돼. 일치해야 돼. 플러스 뭐도 필요해?
실천적인 동기, 그 이유도 명확하게 알면서 이해해야 돼. 그래야 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생님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었으나 이해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글의 내용 그대로 여기에는 거울 체계와 심리학 체계가 모두 동시에 잘 작동이 되어야 제대로 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주장한 게 리버먼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타인을 도와주어야 되겠어. 실천적 동기까지 형성된다면 비로소 공감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군요. 자, 그럼 지금 마지막 문단 무엇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문단인가요? 두 이론을 통합하고 있는 리버먼의 이론이 제시가 되어 있군요. 사람에는 어떤 거? 거울 체계도 있고요. 심리화 체계 동시에 다 있어요. 이걸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밝히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론이 통합되면서 내용을 끝맺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글의 핵심 화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1번, 공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 이론과 공감 이론과 이것을 통합하고 있는 뭐였지? 제목이 두 체계의 이론이었죠? 따라서 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관계는 좀 알 수 있겠지만, 그치? 얘는 무엇에 대해서 파악할 때, 왜에 대해 파악할 때. 하지만 이것도 5번째 문단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 관계는 알 수 없어요. 3번, 공동체 상황에서 강조되는 공감의 기능? 첫 번째 문단에 소외감을 극복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이타적인 감정을 갖게 하거나 이런 게 공감이었잖아. 그게 기능이었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문단에 국한된 내용이라 탈락. 이론과 모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각각 지적했잖아. 그 부분이 4번째 문단에만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내용이라 핵심 화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에 관한 리버먼의 주장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나왔나요? 아니, 리버먼의 주장은 이거야 로만 끝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 가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 찾고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그에 대한 판단이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진짜 헷갈리는 문제야. 왜? 그냥 이것만 가지고 OX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적절하다라고 한 게 맞는지 얘가 부적절하다라고 한 게 맞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학생이 첫 번째 이해했습니다. 공감을 통해 타인과 협력할 수 있고 소외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으니 적절해요. 답은 바로 1번 찾았네. 이번에 공감은 타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적절한 정보라서 얘는 탈락. 3번 이론은 모의 이론에서 언급한 개념적 이론이 실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고?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얘를 지적하면서 야, 니네가 말하는 개념적 이론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 라고 지적한 게 4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걸 바꾸어서 이렇게 낸다고요. 이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의 리버먼은 거울 체계 또는 심리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분된다고? 아니, 사람은 이걸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파악할 때는 거울 체계가, 그리고 왜 그랬지라는 건 심리화 체계가 작동되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리버먼은 낮은 수준의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할 땐 거울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았어요. 네, 높은 수준에서는 심리화 체계가, 낮은 수준에서는 거울 체계가. 따라서 이건 적절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의 경우는 지금 제가 체크한 것처럼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 체크하시고 답이 맞는 걸 골라내시면 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확인하는 것처럼 아까 심리화 체계, 거울 체계 나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가 구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종류를 나눴다, 구성 요소 나눴다 반드시 나올 거야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1번입니다. 특정 대상의 개념을 정의한 후 첫 번째 문단의 공감에 대해 정의해주고 있잖아. 다른 대상과 공감을 비교하고 있나요? 아니요. 2번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2가지 이론을 대조하고
이론, 모의 이론을 이를 절충한 새로운 두 책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실제. 3번에 특정 대상과 관련된 이론이 발달하는 과정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에 특정 대상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례를 들어 그것이 도입되어야 돼. 뭐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치? 사람이 넘어졌을 때 아프겠다 라고 같이 느끼게 만든 영향력까지는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게 도입되어야 해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은 특정 대상에 대한 기존 통념의 문제점? 통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비판하고 있는 거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길을 걷다가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을의 모습을 목격했다. 을은 기상예보를 보지 못하여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고 많은 비를 고스란히 맞다 보니 체온이 내려가 그 고통으로 인해 몸을 떨고 있어요. 갑은 과거에 자신도 우산을 챙겨오지 못하여서 비를 맞고 힘들어하며 귀가했던 경험이 떠올랐네요. 자, 경험을 떠올려서 이야기하는 건 이론 체계와 관련 있잖아요. 자, 1번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갑은 을과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떠올렸으니까 을의 심리에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경험이 개념적 이론으로 작용하여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줄 겁니다. 2번 모의 이론에 따르면 갑은 비를 맞고 있는 을의 고통과 마음 상태를 상상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적인 표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치? 얘는 경험, 얘는 상상, 모의 실험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을의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이론에 따르면 갑은 비를 맞음, 사건의 발생, 체온 저하로 고통을 느끼고 몸을 떠는 것 같은 어떤 그 현상이죠.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이런 일들 사이에 개념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경험을 한 것, 이 개념적 이론이 되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론이었습니다. 모의 이론에 따르면 갑은 을이 비를 맞고 몸을 떠는 상황에 자신을 투사하여 상상하더라도 을의 고통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답은 4번. 문제가 너무 시시했어. 그치?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모양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타인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모의 이론에 따르면. 왜? 자신의 상황을 투사해보며 상상해보고 모의 실험해본 다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모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5번에 모의 이론에 따르면 갑은 모의 실험으로 얻은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비를 맞고 몸을 떠는 을의 마음과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이 유사하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선택지랑도 배치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어야 하므로 4번 찾으시면 되었던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말 중 기억의 의미와 다른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봅시다. 기억은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다르다는 지금 비교 대상이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큰아들은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큰아들과 아버지 얼굴 각각. 그치? 비교 대상이 존재하네요.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7월이 되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어제와 오늘이 서로 다른 거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1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외양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A와 B란 쌍둥이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될 것이고 각각 다르다. 같지 않다. 네. 4번 고장난 문을 수리하는 것을 보니 기술자는 역시 다르다. 기술자는 역시 뛰어나다잖아. 지금 여기서 다른 대상과 비교되고 있나요? 아니요. 답은 4번. 나이가 드니까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게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여서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확인할 정보가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 읽기가 수능이다 라는 부분까지를 보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읽은 글은요. 정반합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와 있는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기둥 모양의 컵이 있고요. 이 컵에 대해서 첫 번째, 둥글다. 두 번째,
둥글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각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컵을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될 것이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인 것 같잖아?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조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정반합은 철학자인 헤겔이 제시한 변증법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변증법은 대화법이라고도 하는데 독해 과정에선 긍정하고 반, 이것에 대해 부정하고 두 의견을 합치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과 이것, 컵은 둥글어, 이 컵은 네모네, 둥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잖아. 그치? 위의 그림 속 컵을 위에서 바라보면 얘가 맞고 옆에서 바라보면 얘가 맞을 테니까. 여기서 첫 번째 진술을 정명제, 긍정하는 명제라고 본다면 두 번째 진술은 반명제, 이것에 반대되는 명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합치면서 결국은 이 컵은 원통형이야 라는 합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 이게 바로 정반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제는 반명제에 의해 부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명제가 거짓인가요? 아니, 위에서 보면 둥근 게 맞잖아요. 반명제는 오히려 정명제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죠. 그리고 한명제는 정명제와 반명제의 내용을 종합하여 더 확실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변증법은 이렇듯 진리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 전개 방식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에서 이론이 정이었다면 이것에 반대되고 있는 모의 이론이 반이론이 되겠지. 이 두 개의 이론이 합쳐지고 있는 두 책의 이론이 바로 합에 이르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면 앞에 제시 드린 것처럼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잘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운 글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해서 글이 제시가 되어 있고 글쓴이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와해되면서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과 쿠바 정도만 남게 되었다. 이는 생산수단의 집중화가 독재정부를 낳았고 이러한 독재정부에 의한 통제가 비효율적이어서 공산주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 성공하지 못했구나, 사라지게 된 거구나. 반면에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등의 요소로 계속 발달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반, 합으로 볼 수 있겠지. 뭔가 합치된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앞에 본 정반합에 따른다면. 자본주의 역시 생산수단의 독점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등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계의 장점을 조화롭게 적용하려고 하더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라는 그 내용이 글 쓴 의도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공산주의는 몰락하긴 했어. 맞아요.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두 체계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게 지금의 추세구나. 네,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지금 이게 대립해서 어려운 시기는 이 소련 이전의 시기겠죠. 그치? 소련이 만들어지고 와해된 그 이전의 상황이 바로 이 대립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자, 수능에 나왔었던 실제 지문을 같이 확인해 보면서 탈수정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는 거예요. 자, 냉전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이 탈수정주의래요. 두 가지 주장인 전통주의 플러스 수정주의에 대한 절충적인 시도였구나. 정반합이었겠네요.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부과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아, 냉전의 책임을 한쪽에 물어선 안 된다. 즉, 냉전이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하여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쪽이 계속 추진한 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거야 라고 본 것이죠. 또 경제를 중심으로만 냉전을 보아선 안 돼요. 안보 문제 등도 같이 고려하여 파악해야 돼. 경제 플러스.
자, 소련의 목적은 주로 안보면에서 제한적으로 추구되었는데 미국은 소련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의 연구 성과는 일견 무난해 보이지만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심적 경향성은 존재하고 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령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한계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이러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힘든 게 탈수정주의의 한계점이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탈수정주의 출현 이후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아니, 냉전은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것이야. 어느 한쪽이 책임지지 않아 라는 게 탈수정주의의 견해이기 때문에 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탈수정주의는 절충적 성향을 가져 역사적 현상에 중심적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방금 읽고 왔었네요.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견해까지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반합이라고 해서 어떤 이론이 제시가 되고 그 이론에 대해 반대되는 견해가 나오고 이것을 절충한 이론이 나오게 된다면 정반합의 구조를 취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용 전개 방식을 많이 물어볼 것이고 정, 반, 그리고 합까지 각각 이론들의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운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